혹시 비행기 1등석 승객들이요, 비행기 안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아마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제품이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요즘에 손글씨 오래 써본 적 있어요? 보통은 잘 안 그렇죠. 뭐 스마트폰 터치, 뭐 컴퓨터 자판이 손글씨를 대신하니까. 그래서 막 글씨를 오랜만에 쓰면은 뭔가 점점 글씨체가 안 예뻐지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나마 어른들은 펜을 잡고 뭔가를 쓴다면 서명 정도 하는 걸 텐데, 서명하면 생각나는 명품 하면 역시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죠. 나뉘었던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는 독일 통일 조약 서명할 때도, 심지어 한국이 망할 뻔했다고 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 신청할 때도, 그때는 사람들이 막 두고두고 난리였어요. 나라가 망해간다고 막 국산 쓰자고 난리인데 정작 IMF에서 돈 끌어올 때는 막 서명을 그걸로 하냐, 막 이런 거였죠. 그리고 왜 공항 가면 그런 모습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왜 나는 바리바리 막 짐 잔뜩 싸들고 그것도 막 가방에 막 겨우겨우 막 구겨 넣어가지고 넣었다가 또 뺐다가 뭐 찾으려고 막 낑낑대는데, 저쪽에 막 비즈니스 출장 가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작은 가방 하나 가볍게 들고 시간을 슬쩍 보면서 유유히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고 여권 지갑을 꺼내고 지갑 꺼내고 막 하는 거, 그리고 막 펜 꺼내서 막 사인하고, 그리고 막 사인해야 될 때는 펜 빌리지 않고 자기 거 꺼내서 막 싹 하고. 근데 바로 이런 장면에 필요한 소품들을 이 브랜드에서 다 만들어요. 캐리어, 가방, 지갑, 벨트, 시계, 그리고 펜까지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한 거의 모든 제품을 갖췄달까요? 자, 이번 주제는요, 만년필로 시작해서 점차 경쟁자들을 제끼고 명품의 지위를 얻은 다음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뚝심의 명품 브랜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명품 그룹 리치몬트의 몽블랑입니다. 왜 한때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승무원 출신 작가의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특히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잘 나가는 분들은요, 남의 펜을 빌려서 서명하지 않고 자기 걸로 서명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담겨있죠. 뭐 요즘에도 1등석 승객들이 몽블랑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승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본 유명 인사들 그리고 재벌들 중에서도 몽블랑 펜 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부분에 몽블랑을 어떤 명품 브랜드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뚝심의 명품 브랜드. 근데 명품에 웬 뚝심? 뚝심하면 뭐 현대, 뭐 정주영 회장 이런 거 아니야? 왜 뚝심이라고 했는지 몽블랑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몽블랑은요, 에르메스 같은 전통의 유럽 명품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귀족만을 위한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1906년에 엔지니어였던 아우구스트 에베르슈타인이요, 은행가였던 알프레드 네헤미야스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본 만년필을 독일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이어서 소위 쩐주, 두 명의 투자자가 합세하죠. 그렇게 베를린을 거쳐서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회사가 만들어져요. 처음부터 회사 이름이 몽블랑인 것도 아니었고요. 만년필이라는 게 옛날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물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명품 은 아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독일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 양반들이 내놓은 첫 제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꾼 회사명 몽블랑도 그렇고 전부 프랑스어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왜 몽블랑이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잖아요. 왜 만년설이 쌓여있는 하얀 블랑, 봉우리, 몽, 그래서 몽블랑, 제일 높은 산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겠죠. 참고로 그 과정에서 이 만년필 뚜껑의 윗부분이요, 빨간색에서 하얀색 꼭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하얀 육각형 별, 이 몽블랑에 쌓인 만년설 모양으로 꼭지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든 닙, 펜촉이죠. 여기에 자세히 보면 481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몽블랑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뚝심의 명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몽블랑 만년필이 최초의 만년필이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지금의 위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롤렉스처럼 후발주자지만 뭐 앞선 기술을 막 앞다퉈서 도입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뭐 셰퍼, 파커, 또 워터맨 같은 다른 나라의 만년필들이 계속 앞선 기술을 내놓고 몽블랑은 잉크 충전 방식 등등에서 이들이 내놓은 앞선 기술들을 따라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몽블랑이 제일 잘 팔린 만년필도 아니었고요. 뭐야, 뭐 명품 소개한다면서 몽블랑이 뭐 최초의 만년필도 아니고 제일 잘 팔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처음부터 고급 제품, 명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도 아니고, 뭐야,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이 써서 그렇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 공식 석상에서 몽블랑 쓰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도요, 과거에는 다른 만년필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메가더 장군이 왜 일본한테 항복문서 서명받을 때 그때 몽블랑 썼겠네 싶은데 그때도 몽블랑이 아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몽블랑 만년필을 수집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정작 호암자전을 보면 이병철 회장이 애지중지했던 만년필은 또 몽블랑이 아니죠. 야, 이쯤 되면 뭐 이거 몽블랑 디스 편이야? 몽블랑 편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명품이 된 거야 싶은데 바로 이 부분에서 몽블랑의 뚝심이 드러납니다. 일단 미국 등지의 선두주자들의 장점을 꾸준히 따라잡으면서요, 2차 대전 때는 공장이 폭격을 맞았는데도 외국으로 생산지를 옮기면서 생산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놓지 않은 건데요. 근데 또 전쟁이 끝나니까 볼펜이 막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뭐 잉크를 만년필처럼 때마다 충전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하고 값도 심지어 훨씬 싸고. 아, 만년필의 시대는 갔구나. 막 유명한 만년필 회사들이 자사의 대표적인 만년필 생산을 막 접거든요. 그리고 막 볼펜을 내놓고 만년필 회사들이. 그러면서 심지어 볼펜 회사가 유명한 만년필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만년필의 시대가 간 것 같은 그때 경쟁자들이 막 픽픽 쓰러지고 볼펜에 한눈 파는 와중에서도 몽블랑은 만년필에 계속 집중합니다. 1924년에 내놓은 마이스터 스틱, 마스터피스라는 뜻이죠. 이걸 점차 개량하면서 세계에 팔아왔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끝나고 또 볼펜이 나오는 와중에도 계속 몽블랑은 그걸 개량해가지고 만년필을 만들고 1950년대 초반에는 몽블랑의 대표 상품이라고 하는 마이스터 스틱 149를 내놓죠. 남들이 대표적인 만년필 생산을 접을 때 계속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대표 상품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몽블랑이라고 해서 볼펜이라는 태풍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버티면서 만년필을 만들었는데 그러던 몽블랑이 결국 1977년에 더니엘사에 인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버티다가 결국 망했구나 싶을 수 있는데 훗날 세계 제2의 명품 그룹이 되는 리치몬트 그룹, 이 바뀐 주인한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막 비싼 만년필을 접고 막 싼 제품 만들고 볼펜 만들고 할 때요, 몽블랑은 계속 만년필을 만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 바뀐 주인은 오히려 더 만년필, 더 고가의 만년필에만 집중하게 한 거예요. 싼 라인들 막 다 없애라고 하고. 자,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간다. 근데 재밌는 게요, 1970년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만년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싸구려 볼펜 말고 만년필 주세요, 이러는 거지. 특히 이 시기에 동유럽과 뭐 아시아 같은 신흥 시장이 커지면서 만년필을 찾는 신흥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딴 회사들이 막 다 딴짓하고 있으니까 몽블랑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의 고급 만년필 하면 남는 게 몽블랑 말고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몽블랑은 명품의 이미지를 서서히 굳히게 됩니다. 근데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이게 뭐였냐면 기존의 명품 회사들이 몸집을 키우면서요, 몽블랑이 항상 좋은 상점에 들어가서 몽블랑을 판다 뭐 이런 철학이 있었는데 그 몽블랑이 자리 잡은 명품 상점들을 다른 업체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덩치를 막 키워가지고 자금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몽블랑이 잘 나간다고 해도 이 펜만으로는 덩치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몽블랑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90년대 초반에 시작한 더 비싼 한정판 만년필을 내놓는 거였고요. 해밍웨이 같은 작가들 에디션을 시작으로 계속 한정판을 내놓는 거예요. 비싼 한정판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으고 막 거래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방, 뭐 여행용품 등등으로 영역을 넓혀간 거예요. 그 전에도 뭐 가죽 제품 했었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시계도 시작하고 또 명품 시계 회사를 인수하고. 근데 펜만 만들던 후발주자니까 사람들이 저거 명품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후발주자니까 품질에 더 신경을 씁니다. 가죽은 이탈리아 피렌체 등지에서, 그리고 시계는 오로지 스위스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제품 만년필은 여전히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왜 금으로 제작하는 만년필 립, 이 펜촉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도요, 몽블랑이 마련한 모든 교육 과정을 다 거치고 그 뒤에도 6개월 내내 금 말고 다른 금속으로 이 립 만들기 연습을 해야지 그 뒤에 본격적인 작업에 투입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승부수가 과연 통했을까요? 일단 고가의 한정판 만년필은 수집욕을 자극하면서 대성공을 거뒀고요. 이러면서 만년필 업계의 경쟁자들을 이미 따돌렸는데 저만치 멀찌감치 완전히 따돌렸다는 평가를 받죠. 그리고 펜 이외의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 것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펜만 팔던 몽블랑이 라인업을 확장하면서요, 목 좋은 자리에 계속 매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만년필을 비롯한 펜 매출도 같이 늘고, 또 딴 거 사러 왔다가 또 펜 보고 또 펜도 사게 되고. 자, 이러면 왜 몽블랑을 뚝심의 명품이라고 했는지 설명이 좀 됐을까요? 자, 앞으로 몽블랑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최초의 만년필은 아니지만 최후의 만년필이라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쓸 때 사용한다는 그 평판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품 만년필로 거듭나게 해준 그 뚝심과 집념을 만년필 이외의 분야에서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